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입장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셨습니까? 네. 최 교수님, 드루킹 김모 씨가 검찰을 상대로도 내가 김경수 의원 관련 진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거래를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에 관련된 보도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 측이 주장하는 것과 지금 이제 또 보도도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도 있는데 많이 다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샌다이 총영사를 김경수 의원이 미리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김경수 의원 측은 여기에 대해서 부인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드루킹이 얘기하는 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정확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특검을 대상으로 뭐 이제 꼭 거래 아까 말씀처럼 거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이런 상황인데 특검이 이제 원래 오늘 처리되기로 돼 있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경과 같이 동시에 처리하기로 돼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이 특검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금 생각이 너무 달라요 지금. 일단 그 특검에 합의할 때. 대통령 선거와 김경수 의원 이런 것들은 뺐습니다 일단 제외는 됐는데 그 이제 제목이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가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 등에 의한 불법 행위 또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것들 이 문장을 어떻게 이 문구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경수 의원 측에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볼 때 과연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안 할 수 있겠는가? 특검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특검도 굉장히 난항에 부딪힐 것 같아요. 이제 최종 처리가 바로 그래서 워낙 지금 진위가 서로 상이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로 볼 때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련됐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지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단 그 언급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조사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물론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본격적인 수사가 될 것 같아요.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건 뭐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선은 이 드루킹의 옥중 편지로 다시 돌아와서 과연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 부분이 좀 의문이거든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옥중에서 자신의 의도를 어떻든 간에 과장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의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우리 플리바게닝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그러니까 검찰하고 피의자하고 서로 이렇게 수사관하고 이렇게 바게닝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하튼 간에 옥중에서 본인이 소신을 보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을 다 믿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왜 특검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그 부분에서 이제 명쾌해진 거고요. 중요한 거는 특검에서의 범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특검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 부분이 오늘 실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준 교수님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좀 끊겼습니다. 이 특검, 옥중 편지, 드루킹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도 높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좀 광주 정신 얘기하다 벼랑아 드루킹으로 넘어가니까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저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1년 평가할 때 두 개의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하나는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부분 하나하고 작년 5.18 광주민주화 기념식에서 끝나고 나서 우리 유족을 이렇게 껴안는 저는 그거를 유족을 껴안았다기보다는 광주를 포옹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광주를 포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주 정신에는 이제 화해와 평화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실적인 면으로 드루킹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는 공고하고 민주주의를 성숙화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고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결국은 드루킹은 댓글 조작 의혹의 지금 이제 당사자인데 자신이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서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100%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좀 지켜좀 봐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도 일단 드루킹 관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걸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살짝 드렸다가 저거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예. 그렇게 재창과 합창을 가지고 지난 정권 때 아까 뭐 소개를 쭉 하셨잖아요. 그 재창을 해야 된다, 합창을 해야 된다. 왜 재창을 못 하겠는지 도저히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리고 그 박승춘 보훈처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그 입장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예. 그 자리에서도 노래 부르지도 않았고 참 정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촌스러운 장면들. 예. 그게 뭐 이념 대립도 아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말 그 당시 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여러 광주 시민들의 그 한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광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더욱더 절절하게 배어 있는 게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노래 자체였거든요. 가사도 그랬고 그 노래가 만들어진 과정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왜 반대했는가? 그게 전 지금의 제1야당에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지금 남북 관계 그리고 특히 이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또 북미 회담 앞두고 또 다시 북한과의 약간의 뭐 이제 뭐 수위 조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념 대립이나 이런 갈등의 그 과거의 얽매임 그런 것들이 전 저런 그런 재창이나 합창이나 특히 합창을 해야 된다. 재창하면 안 된다라는 그 속에 과거의 반공주의 그리고 잘못된 어쨌든 그 극단적 그 이념 저는 보수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아까 저 노래 보면서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문재인 정권 1년 동안 가장 그 감동적인 장면이 그 김소영 씨 유가족 끼워하는 거 그 장면이죠 사실은. 그리고 뭐 아까 그 군사분계선 넘는 것만 당연한 거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잠깐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어떤 현재 있는 진실을 그대로 좀 봐야 되겠다. 너무 극단적인 쪽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 거기서 이제 재창이 합창이냐고 그렇게 싸웠던 왜 이렇게 합창만을 고집했는가 그 과거 정권이 그런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회를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더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반론을 요청을 했더니 정치 공세에는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반응은 좀 적절하다고 보신지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드루킹 문제 이 문제는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어쨌든 선거 쟁점화를 시도하는 야당 그리고 여당은 아무튼 이 부분이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야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진실이 무엇인가를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야가 특검을 하기로 합의했던 것이고 오늘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김경수 의원 측에서 일단 특히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전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특히 이제 이 안보 문제, 한반도 그 비핵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쟁점이나 선거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너무 많이 가려져 있어요. 선거의 의미 자체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 드루킹까지 또 같이 연관되면은 선거가 그야말로 어떤 그 국민들 또는 지방의 특유한 고유한 이슈라든지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쟁점들 이런 게 너무 가려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일단 특검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드루킹 김모 씨의 이 일방적인 주장을 저희들이 너무 과하게 좀 보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주제입니다. 결국은 특검 그리고 추경 오늘 오후 9시에 지금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통과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래대로 하면은 21일 날 당시에 이제 평화민주당인가요? 민평당에서는 이제 21일 날로 하기로 하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특검을 하려고 하면 특검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 드루킹 옥중 서기가 뭐 일면으로 막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은 또 입장이 좀 야당은 좀 바뀔 거라고 보는 거죠. 반드시 김경수 의원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로 가져간다면 이거는 뭐 굉장히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 지금 약 한 4조 원 정도에 해당되는 추경에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너무 저속심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야 뭐 그런저런 조정이 가능한다고 하지만은 특검 문제 가지고는 여야가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그 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9시 본회의 열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마 난항을 저는 거듭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는 이제 제1야당 그리고 여당이 아니라 저는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어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건데 지난번에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실은 신뢰를 잃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평화당에다가 얘기했었던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격앙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야당이 전체적으로 결국은 여당을 압박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합의를 보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겠다고 보지만 여하튼 빨리 이것을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선거 국면으로 가고 추경을 빨리 예를 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도 지금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많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적했다시피 졸속 처리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아예 따로 뭐 그러니까 처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근데 오늘 그냥 처리해야 될까요? 추경이 이제 국회에 넘어온 지는 오래됐죠. 예. 시정연설은 이제 뭐 어제 그제 한 거고 이낙연 총리가 당연히 졸속 심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이제 원래 14일, 21일 이렇게 이제 선특검 후 이제 추경 처리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흘이 땡겨진 건데 그 민주평화당이 또 특히 왜 오늘 하느냐 하필 5.18 날, 5월 18일 이런 이제 얘기를 특히 박지원 의원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추경은 어쨌든 오늘 처리해야죠. 뭐 21일이야 사흘 차이인데 어차피 뭐 시간이 쫓기는 건 뭐 어차피 뭐 국회가 그동안 거의 개점 휴업, 태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회의 잘못이죠, 그거는. 그래서 합의했으니까 지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9시까지라고 그랬는데 9시에 통과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정까지 가겠죠, 기본적으로. 계속 뭐 의원총회도 서로 열고 이러면서. 근데 특검법을 이제 과연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애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경수 의원도, 김경수 전 의원이죠, 이제. 김경수 전 의원도 빠지고 대통령 선거도 빠졌습니다만 관련됐다, 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됐다 이런 용어들, 이런 단어들 여야가 해석하는 게 지금 다르거든요. 인식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과연 이게 문구할 수 있을지 그거는 굉장히 난항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단일화 여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운을 뗐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어떻게 하겠다, 누가 뭐 주도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운 정도만 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아주 관례가 있어요.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절대로 나는 단일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건 절대로 된다는 거를 지금 저는 그동안 얘기를 했었었는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저는 1강 2약이라고 봅니다. 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체인 후보들이 모여서 이걸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를 넘어서서 단일화를 꺼내드는 순간 그래도 언론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금 당장 우리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게 꼭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쪽으로 단일화한다는 거를 좀 갖고 있는 뉘앙스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여론조사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2등이고 어떤 여론조사 보면 김문수 후보가 2등이니까 약체 두 후보들이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단일화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단일화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결국 단일화를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막판에 가서는 끝까지 단일화를 하는 척하다가 단일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두 번째 조건은 당대당으로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한 후보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되는데 저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전부 다 구비하기는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부상은 되지만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라는 건 뭐 선거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워낙 이제 민주당이 많은 지역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거 환경 자체가. 그래서 저 단일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논의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차이가 나니까 두 가지입니다. 워낙 지금 이제 그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일반적인 추세는 분명히 비슷하잖아요. 지금 약간씩 차이 있습니다만 이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단일화가 의미가 있느냐. 단일화라는 거는 2위나 3위 후보가 어느 정도 단일화를 해서 1위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제될 때, 개연성이 그래도 있을 때 단일화 논의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하니까 일단 뭐 언론의 주목은 받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김문수로 단일화가 되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 단일화 논의가 얼마까지 선거판의 어떤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서울시장 후보에서. 그것이 일단 성공 여부예요. 그리고 저도 참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차피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 이념적으로 잘 맞지는 않아요. 뭐 범보수라고 얘기합니다만 많이 다르죠,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 그렇고 또 워낙 둘이 합친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두 후보가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논의는 계속 하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저께 홍준표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봐야 되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말이 참 흥미롭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문수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박원순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서로 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말 속에는 홍준표 대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안철수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쪽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김문수 후보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조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추론에 불과하지만은 결국은 선거가 선거다워지려고 한다면은 결과가 굉장히 불투명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우세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여러 형태의 새로운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후보 단일화라는 것, 이제 극적 효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선거 아주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다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등록하고 나서 단일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나름대로 절차를 거치고 명분을 갖고 하는 거에 되지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가져가는 후보 단일화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밖으로는 지금 단일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안으로는 송파을 국회의원이 공천 문제 놓고요. 유승민계랑 좀 갈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송파을뿐만이 아니라 노원병도 상당히 갈등이 빚었었죠. 유승민계라고 이제 불리는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김근식 교수가 이제 안철수계의 지원을 받는 이제 후보인데 김근식 후보가 이제 그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정을 늦게 했어요. 그 당에서 바른미래당에서 말이죠. 그만큼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인데 송파에서 다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송파은 약간 좀 묘한 양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손학규 전 대표 나오고 있는데 손 전 대표는 일단 나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여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또 안철수 후보도 후보니까 지금 서울시장 후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또 당에서 어떤 그러한 그 전략 공천을 한다라는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손 전 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 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그래서 이거는 좀 유권자들이 좀 헷갈려요.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손 전 대표는 생각이 없는데 전략 공천을 해주길 바라는 건지 안철수 전 대표 얘기처럼 아니면 정말 생각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너무 손 전 대표를 선거 때마다 좀 끌어들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으로 정치 도의상 저는 너무 손 전 대표를 끌어들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를 너무 이 정치권에 자꾸 끌어들이는 이런 행태로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속내 정확히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행정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